국방장관의 폭탄 발언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퍼주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군함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우리를 구해줄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전 세계로 송출된 충격 발언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CNN 등 주요 언론들은 한미 관세 협상의 판도가 뒤집혔다며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관세로 갑질하던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고개 숙인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리처드 코너스입니다. 올해로 62세가 된 전직 해군 조선 엔지니어죠. 40년 가까이 미국 해군과 조선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한때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연간 10척도 제대로 못 짓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군함 한 척 수리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중국은 매년 수십 척의 군함을 진수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답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래요. 1980년대 초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조선소는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매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출근해서 거대한 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까지 모든 종류의 함정을 건조했죠. 저는 그곳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새로운 함정의 도면을 그리고 구조를 계산하고 현장에서 직접 용접 작업도 지휘했어요. 정말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계 최강의 해양 강국이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료들도 모두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미국이 만든 배는 세계 어느 바다든 갈 수 있다. 우리 기술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선소 주변에는 활기찬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레스토랑, 상점, 학교까지 모든 것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돌아갔죠. 저도 그 시절에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직업을 물어보면 가슴을 펴고 대답했어요. 조선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과 한국의 조선업이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값싼 인력으로 단순한 상선이나 만드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무시했던 거죠. 우리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만드는 나라야. 저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배들을 연달아 건조하기 시작했어요.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분야에서 하나씩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술력까지 앞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최신 용접 기술, 자동화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 조선업은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주문이 줄어들고 조선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뉴포트 뉴스 조선소도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자동차 업계로, 어떤 이는 항공업계로 옮겨갔죠. 저도 2010년에 조기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국방부 자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군함 건조나 수리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하는 일이죠. 하지만 갈수록 할 일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군함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요. 기존 함정들을 수리하고 개조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모두 은퇴했고 젊은 인력들은 조선업에 관심이 없어요. 힘들고 더러운 일은 하기 싫다. 컴퓨터나 금융 쪽이 더 좋다. 이런 생각들만 가득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조선소 근처에도 오려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조선공학과 지원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시설도 문제입니다. 우리 조선소 장비들은 대부분 30년, 40년 된 낡은 것들이에요. 현대화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정부의 관심도 떨어졌죠. 이제 조선업은 사양산업이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을 척척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신 로봇 용접 시스템, 자동화된 생산 라인, 최첨단 설계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군 함정까지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체결한 관세 협상 소식을 들었어요. 25%였던 관세를 15%로 내려주고 무려 3,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펀드까지 받아내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텔레비전 볼륨을 높여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어요.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조선업 분야의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미국은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몰락한 건가요? 특히 조선업 분야는 더욱 분통이 터졌습니다. 한때 우리가 세계 최고였는데 이제는 한국 손을 빌려야 한다니요. 자존심이 상했죠. 정말 많이 상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국 우선을 외치던 트럼프가 왜 한국에게 굽신거리는 거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답답한 현실이 보였어요. 우리는 정말 스스로 힘으로 배를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되었더라고요.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시설도 낡았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은 날로 강해지는데 우리는 대응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우리가 의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중에서 무려 1,500억 달러가 미국 조선소 부활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는 거였어요. 이른바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였죠. 이것 봐라. 결국 우리도 한국 돈으로 조선소를 되살려야 하는 신세가 된 거야.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즉시 국방부에 있는 제 후배 톰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리처드, 나도 어이가 없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톰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중국 해군과 경쟁할 수 있는 배를 만들 능력이 있나? 그건 아니지만. 그럼 답은 정해진 거야. 한국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중국에게 밀리든지. 톰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미국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톰슨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리처드, 자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조선업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 중 한 명이잖아. 정부에서 자네를 프로젝트 고문으로 위촉하려고 해.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돈과 기술로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해야 한다니요. 이건 정말 모욕이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그래도 미국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복잡한 마음이었죠. 분노와 기대가 뒤섞인 채로 저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미국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울산으로 초청한다는 거였습니다. 현지 시차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죠. 이것도 참 웃기는 일이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계가 이제는 한국에 가서 배워야 하는 신세가 된 거니까요. 국방부에서는 저에게도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리처드, 자네의 경험과 식견이 필요해. 현장을 직접 보고 와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 조선소를 보러 가는 게 마치 항복 선언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굳이 내가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1,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조선업 전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새로운 조선소 건설, 최신 장비 도입,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과 자금에 의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건조한 LNG선이 또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는 거였습니다. 길이 400m가 넘는 거대한 배였어요. 기존 기록을 50m나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이런 배를 정말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배에 적용된 기술들이었어요. 친환경 연료 시스템, 자율 운항 기술, 최첨단 안전 장비까지 모든 것이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배가 이미 한국에서 현실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그 배의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크기도 크기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용접 부위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죠.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겠네.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군함을 만드는 나라야. 상선과 군함은 다르다고 이런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톰슨이 또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줬어요. 리처드, 한국에서 군함도 수출하고 있다는 거 알아? 무슨 소리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까지 한국산 군함을 주문했다고 해.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사실이었어요. 한국에서 건조한 호위함과 잠수함이 실제로 동남아시아 각국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성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한국 조선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뒤처진 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국방부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한국 시찰단에 반드시 참여하라는 거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가 자네 같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달려 있어.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달라.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시찰단 참가를 수락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배우러 왔다고 깔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계속 들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미국 조선업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한국보다 못한 건가? 미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뒤처진 건가?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시찰단에는 저를 포함해서 총 15명의 미국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들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겠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찰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선 건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편함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기술로 이런 성과를 낸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가서 제대로 평가해보자. 우리가 정말 배울 게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미국의 자존심과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 자체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공항부터 이 정도 수준이면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측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정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손님 대접하는 건가? 아니면 우수한 기술을 자랑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울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고속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도시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예전에 우리가 도와줬던 그 나라 맞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950년대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해서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랑했던 뉴포트 뉴스 조선소보다 몇 배는 큰 것 같았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고 곳곳에서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로 배를 만들고 있었구나. 속으로는 감탄했지만 겉으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측 안내자가 자랑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세계 최대 규모의 LNG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척 이상의 배를 진수시키고 있어요. 최신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결국 값싼 인력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네요. 우리는 질보다 양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안내를 맡은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값싼 인력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입니다. 질적으로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그 엔지니어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습니다. 나이는 45세 정도로 보였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저는 좀 더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상선 건조와는 차원이 다르죠. 박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군함과 상선은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선 기술은 공통점이 많아요. 더구나 저희도 군수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군수선박이라고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호위함, 잠수함, 상륙함까지 다양한 군함을 건조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이미 납품했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미리 알고 있던 정보였지만 직접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우리 수준에는 못 미치겠죠.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박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번 현장을 직접 보시죠. 그러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조선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최첨단 용접 로봇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자동화 시스템이 곳곳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작업장도 정말 깨끗했어요. 기름때나 먼지 하나 없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소와는 정말 다르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조선소들은 대부분 낡고 더러운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마치 정밀 전자제품 공장 같았습니다. 박지훈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저기 보이는 배가 바로 세계 최대 LNG선입니다. 길이가 345m, 폭이 53m예요. LNG 저장 용량은 17만 4천 세제곱미터입니다. 정말 거대한 배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어떤 배보다도 컸습니다. 크기만 큰 게 아니에요.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환경 연료 시스템을 적용해서 환경 오염을 90% 줄였어요. 자율 운항 시스템도 탑재해서 인적 오류를 최소화했고요. 연료 효율성도 기존 배 대비 30% 향상시켰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 기술들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꿈꾸고 있는 수준의 기술들을 이미 실현해 놓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 성능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바다에서 정말 문제없이 작동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박지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실제로 이 배는 이미 3년째 운항 중입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정상 운항하고 있어요. 연료비 절약 효과도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래도 우리와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우리는 군사적 목적의 배를 만드는 나라니까요. 박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군수선박 라인도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어떤 수준의 군함을 만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저는 좀 당황했어요. 솔직히 한국의 군함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는 군수선박 건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신형 호위함이 건조되고 있었는데 그 수준이 우리가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되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이 호위함은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최신형입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는 선체 설계를 적용했고요. 최신 전투 시스템과 방어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적으로 우리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훨씬 높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건 예외적인 경우겠죠. 미국 전체 조선업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을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박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신경 쓰였어요. 마치 직접 보고도 인정 못하는구나 라는 표정 같았거든요. 그날 첫 시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한국 조선소의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군함 건조에서만큼은 우리가 앞서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제 아들 마이클이었어요. 마이클은 미 해군 장교로 현재 태평양 함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마이클, 무슨 일이야? 한국에 있다고 했는데 급한 일인가? 네, 아버지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생겼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심각했습니다. 어떤 일인데? 중국 해군이 신형 구축함을 대량 배치했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타입 055 구축함이라고 하는데 정말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저는 갑자기 긴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위협적이라는 거지? 길이 180m, 만재배 수량 13,000톤급입니다. 최신 레이더 시스템과 112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했어요. 우리 알리 버크급 구축함보다 화력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몇 척이나 배치했다는 거야? 이미 8척이 실전 배치되었고 추가로 8척이 건조 중이라고 합니다. 연간 4척씩 계속 진수시킬 계획이라고 하고요. 4척씩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1년에 구축함 한 척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은 4척씩 만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성능입니다. 아버지. 마이클이 계속 설명했어요. 스텔스 기능, 최신 전투 관리 시스템, 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까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우리 함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대와 마주쳤을 때 정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의 생생한 증언이었거든요. 우리 함정들은 어떤 상황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알리 버크급 구축함들도 이미 20년, 30년 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최신 장비로 개조하려고 해도 조선소 능력이 부족합니다. 마이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 해군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야? 모든 장교들이 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해군과 정면 대결하기 어렵다고요. 숫자도 밀리고 개별 함정의 성능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심각했어요. 미국 해군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라고 보는데? 새로운 함정을 대량으로 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소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마이클이 잠시 망설이더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현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무슨 소리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젊은 장교들은 자존심보다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현장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이미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없이는 우리도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한국과 손을 잡는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현장에서 직접 위협을 느끼고 있는 당사자였거든요. 아버지는 지금 한국에 가 계시잖아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협력을 거부하면 결국 중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알겠다. 자세한 얘기는 돌아가서 하자. 네, 아버지. 꼭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해준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해군의 위협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우리 해군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이미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었나? 지금까지 저는 미국의 해군력을 맹신해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노후화된 함정들, 부족한 조선 능력, 그리고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의 위협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박지훈이 숙소로 찾아왔어요. 코너스님, 오늘 일정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제 군수 선박 라인을 보시면서 의문을 표하셨잖아요. 오늘은 실제 성능 테스트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지훈의 제안에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아들에게서 들은 얘기 때문에 한국의 군함 기술이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어떤 테스트인가요? 저희가 필리핀에 수출한 호위함의 실제 운용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보죠. 결국 저는 박지훈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수준에는 못 미칠 거야. 미국이 한국 손을 빌릴 필요는 없어. 그런데 아들의 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중국 해군의 위협과 우리의 현실적 한계,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절박함까지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미국 조선업에 대한 자부심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박지훈과 함께 한국 조선소의 시뮬레이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놀라운 시설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최신 컴퓨터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우리 선박들의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지금 보여드릴 건 필리핀 해군이 운용 중인 저희 호위함의 실제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서 한국산 호위함이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이 함정은 저희가 2년 전에 필리핀에 인도한 호세 리살급 호위함입니다. 길이 107m, 배수량 2600톤급이고요. 영상 속의 함정은 정말 세련되어 보였어요. 선체 디자인부터가 현대적이었고 각종 무기 체계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박지훈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76mm 주포, 대함 미사일, 대공 미사일, 어뢰까지 모든 무기 체계를 탑재했고요. 전투 관리 시스템도 최신형입니다. 영상에서는 함정이 실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주포가 발사되고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명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주포의 경우 95% 이상, 미사일은 98% 이상입니다. 이는 미군 함정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에요. 박지훈의 대답에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함정들의 명중률과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실전 경험은 부족하겠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실제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정들과 몇 차례 조우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훈이 다른 영상을 틀어줬어요. 필리핀 해군이 중국 해경과 대치했을 때의 실제 영상입니다. 영상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중국의 거대한 해경 함정들이 필리핀 영해에 침입했고 한국산 호위함이 이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정이 훨씬 크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배수량으로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저희 함정의 기동성과 무기 체계가 우수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했어요. 실제로 영상을 보니 한국산 함정이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 함정들의 포위를 뚫고 나가면서도 당당하게 자국 영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함정들이 물러났습니다.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필리핀 해군에서는 이 사건 이후 저희 함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검증된 성능이었거든요. 다음은 LNG선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이 다시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거대한 LNG선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크기였어요. 이 배는 저희가 최근에 완성한 세계 최대 LNG선입니다. 카타르에서 한국까지 24일 만에 항해를 완주했어요. 기존 배들보다 5일이나 단축된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친환경 연료 시스템과 최적화된 선체 설계 덕분입니다. 박지훈이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LNG선들은 증발하는 가스를 단순히 태워버렸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가스를 연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연료 효율성이 30% 향상되었고 환경 오염은 90% 줄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들을 이미 실현해 놓았더라고요. 자율 운항 시스템도 적용했습니다. 박지훈이 계속 설명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회피 기동을 하고 최적의 항로를 스스로 계산해요. 인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죠. 화면에서는 실제로 자율 운항하는 LNG선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선장이 조타실에서 모니터만 확인하고 있을 뿐 배는 스스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전한가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이미 3년간 무사고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직접 조종할 때보다 사고율이 낮아졌어요. 박지훈의 말에 저는 점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박지훈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코너스님, 이런 기술들 덕분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미국이 한국에 손을 벌린 게 아니라 함께 생존하는 길을 찾은 겁니다. 박지훈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려면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야 해요. 저희 기술과 미국의 경험이 결합되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가 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상호 협력이었던 거죠. 마스가 프로젝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박지훈이 계속 설명했어요. 미국 조선소에 저희 기술을 접목하고 미국의 군사 기술과 결합하면 중국보다 앞선 함정을 만들 수 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파트너십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저희도 미국의 군사 기술이 필요해요. 박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 전투 관리 소프트웨어, 미사일 기술 등은 아직 미국이 앞서 있어요. 저희는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미국은 군사 기술과 운용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굴욕적인 구제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이었던 거죠. 그럼 1,500억 달러 투자도, 네, 저희도 상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예요.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국 시장 진출, 군사 기술 습득,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까지 모든 면에서 윈윈하는 협력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생각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였던 거죠. 코너스님도 이런 협력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박지훈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 조선업의 경험과 저희 기술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40년간 미국 조선업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말이죠.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실제 미국 조선소 재건 현장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거기서 직접 협력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박지훈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울산 조선소 한켠에 있는 작은 박물관이었어요. 여기는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코너스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박물관 안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의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1970년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작은 조선소에서 몇십 명의 작업자들이 손으로 직접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조선업의 시작이었어요. 박지훈이 말했어요. 197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작은 어선조차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기술자들도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지훈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정정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 옆에는 그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세계 최대의 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당시로서는 정말 무모한 꿈이었겠죠. 그리고 이분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박지훈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조선소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창립한 분이에요. 정말 무모한 도전을 했던 분입니다. 박지훈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70년대 초 정주영 회장은 조선업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30만 톤급 유조선 건조 계약을 따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화가 있어요.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외국 선주들이 한국의 조선 능력을 의심했거든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보였다고 해요. 500원짜리 동전이요? 네, 거북선이 그려진 동전이었어요.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말했죠. 우리 조상들이 4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유조선 못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발한 발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겠죠. 실제로는 어떻게 했나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박지훈이 계속 설명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에서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을 모셔왔어요. 동시에 젊은 한국 기술자들을 유럽에 보내서 기술을 배우게 했고요.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었어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성과였습니다. 박지훈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1974년 진수된 30만 톤급 유조선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배였어요.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외국 언론들이 동양의 기적이라고 불렀죠. 사진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박지훈이 말했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전시물은 1980년대 사진들이었어요. 조선소 규모가 훨씬 커져 있었고 더 큰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기록을 경신했어요. 50만 톤, 80만 톤, 100만 톤급까지. 매번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계속 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 과정이었어요. 2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박지훈이 특별한 전시물을 가리켰습니다. 1990년대 사진이었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외국 조선소에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르치는 위치가 된 거죠. 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기술을 전수하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였어요. 5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박지훈이 최신 전시물을 보여줬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엔지니어들과 협력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사진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해요. 박지훈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굴복이나 의존이 아니라 투자와 기술로 판을 바꾼 협상이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관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달랐던 거죠. 1970년대 정주영 회장이 500원 동전으로 설득했듯이 지금은 3,500억 달러 투자로 협상했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기술과 투자로 돌파한 겁니다. 박지훈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 요구에 굴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도권을 잡은 거였죠. 관세 15% 인하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로는 미국 시장 진출과 기술 협력이라는 더 큰 성과를 얻은 거예요.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도 달성하고요. 정말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50년 전 정주영 회장의 지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코너스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박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손을 벌린 게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1970년대에는 한국이 미국 기술을 배웠지만 지금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예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니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1970년대에 용접공으로 일했어요.
박지훈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정주영 회장과 함께 첫 유조선을 만들었죠. 그때의 꿈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오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경험을 미국과 나누고 싶어요. 함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박지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일 미국 조선소 재건 현장을 보시면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경험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말이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한국의 역사를 보니 그들의 자신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계속 해내왔던 나라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미국 조선소 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울산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새로운 조선소였어요. 마스가 프로젝트의 실제 현장이었습니다. 여기가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고 있는 미래입니다.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거대한 규모였어요. 기존 한국 조선소보다도 더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마스가 프로젝트 예산으로 건설되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1,5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이런 시설에 투입됩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한국의 최신 기술과 미국의 군사 기술을 결합한 최첨단 조선소예요. 현장에 들어서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서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열심히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톰 윌슨 박사입니다. 박지훈이 한 미국인을 가리켰어요. MIT 출신으로 미해군 함정 설계 전문가예요. 지금은 저희와 함께 차세대 구축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톰 윌슨 박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너스님. 저도 미국 조선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톰 박사의 표정은 정말 밝았어요. 어떤 면에서 놀라우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수준이 상상 이상이에요. 톰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특히 자동화 기술과 정밀 가공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군사 기술과 운용 경험은 한국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톰 박사가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차세대 구축함의 도면이었어요. 이 함정은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군사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설계였어요. 기존 미국 구축함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화력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톰 박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선체 설계 기술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고 미국의 최신 무기 체계를 탑재했습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중국의 타입 055 구축함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톰 박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 마이클이 그렇게 걱정했던 중국 구축함보다 뛰어나다는 거였어요. 정말로 그 정도 성능이 나올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확실합니다. 박지훈이 대답했어요. 화력, 방어력, 기동성 모든 면에서 중국 함정을 압도해요. 게다가 생산 속도도 훨씬 빠를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과 미국의 기술이 결합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였어요. 실제 건조는 언제 시작하나요?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첫 함정을 진수할 예정입니다. 톰 박사가 말했어요. 그 이후로는 연간 6척씩 건조할 계획이에요. 6척씩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보다 빠른 건조 속도였거든요. 한국의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면 가능해요.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모듈화 건조 방식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실제 생산 라인을 견학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설이었어요. 거대한 로봇들이 정밀하게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컴퓨터가 모든 과정을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면 정말 연간 6척 건조가 가능하겠네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품질이에요.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용접 품질도 수작업보다 훨씬 균일하고요. 실제로 용접 부위를 보니 정말 완벽했어요.
기계가 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그때 톰 박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코너스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혼자서는 이런 배를 만들 수 없어요. 무슨 뜻인가요? 미국의 기존 조선소들은 시설도 낡고 기술자도 부족해요. 톰 박사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군함 한 척 수리하는 것도 몇 년씩 걸리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려면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다릅니다. 톰 박사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이런 최첨단 시설에서 최고 성능의 함정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현장을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과 철저한 시스템이었어요. 우리가 4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인정해야겠네요. 저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군함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는 나라가 됐구나. 정말 쓰라린 현실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었고 중국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지만은 않네요.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한국과 협력하면 다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는 거였어요. 코너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훈이 물어봤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협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함께하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을 압도하고 다시 바다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간 지켜온 자존심을 내려놓기는 어려웠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였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가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시차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보니 할 말이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기자들까지 와 있었어요. 전 세계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코너스님, 한국 조선업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번 시찰에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40년간 미국 조선업에 종사하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기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LNG선의 친환경 기술, 자율 운항 시스템, 모듈화 건조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군수 선박 기술도 우리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 기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미국 조선업계의 베테랑이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럼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지난 며칠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에 상처를 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이것은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동맹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려면 미국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의 조선 능력은 크게 떨어졌고 중국은 매년 수십 척의 군함을 건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며칠간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생산 능력과 기술력, 그리고 미국의 군사 기술과 운용 경험이 결합되면
중국을 압도할 수 있어요. 연간 6척의 최첨단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고 성능도 중국보다 뛰어납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그럼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관세 압박에 굴복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은 투자와 기술로 판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관세 15% 인하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로는 미국 시장 진출과 기술 협력이라는 훨씬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도 달성했고요.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결국 한국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윈윈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미국도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조선업재건, 중국 견제, 동맹 강화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협력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인 것 아닌가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견제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중국이 급속히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지 침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기자회견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이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깊이 생각한 후에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500억 달러 투자와 최첨단 조선 기술로 미국을 다시 바다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한국은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짊어진 동맹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미국 조선업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해야 생존할 수 있고 함께해야 번영할 수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지훈이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솔직한 제 생각을 말한 것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기대됩니다. 뭐가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말이에요. 박지훈도 환하게 웃었어요. 코너스님도 마스가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해 주시죠. 물론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는 제가 배워야 할 때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에 거대한 조선소들이 보였어요. 며칠 전만 해도 불편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대립보다는 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들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이클, 아빠가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다. 돌아가서 자세히 얘기해주마. 우리의 미래는 정말 밝을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지킬 바다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K-pop dances are great to learn all styles because K-pop is a mix of every style possible in the world.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K2와 K9을 대량 구매한 폴란드.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폴란드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 컬렉션은 수십 점에서 150점 이상으로 급증했고 서점가에서는 한국 문학이 베스트셀러 순위를 휩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기로 시작된 폴란드의 한국 사랑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비에르진스카입니다. 폴란드 공영방송 문화교양국에서 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18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해왔죠.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고 특히 일본학에 집중했었거든요. 그 경험 때문인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적이었어요. 뭔가 일본 문화에 아류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안제이 말레츠 본부장이 자료를 펼치더군요. 두꺼운 시청률 분석 보고서였어요. 마르타, 특집은 한국 문화로 가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요즘 어디서나 한국 얘기뿐이었어요. 시청률 때문인가요? 제가 물었죠. 그것도 있고 요즘 젊은 층에서 한국 드라마며 케이팝이 인기라지 않나. 안제이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영방송이니까 좀 더 비판적으로 접근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본학을 전공했던 저로서는 한국 문화가 뭔가 아류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케이팝은 그냥 상업적인 안무쇼 같았고 드라마는 과장된 감정 표현의 연속이라고 봤죠.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제가 덧붙였어요. 제대로 된 문화적 토양 없이 그냥 겉모습만 따라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맞아. 안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해. 유행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주고 말이야.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획안을 짜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시적인 열풍의 허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서요. 바로 그거야. 유행의 그늘을 찾아보자는 거지. 마르타가 맡아줘. 내가 제일 객관적이니까. 안제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 문화라는 게 결국 마케팅의 산물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 딸 알리샤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엄마, 한국어 학원 등록비 좀. 또 그 얘기야? 저는 짜증이 났어요. 케이팝 따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언어까지 배우겠다는 거야? 알리샤는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엄마는 몰라. 한국 문화가 얼마나 멋진데. 무엇이 멋져? 그냥 반짝 인기일 뿐이야. 저는 딸을 타일렀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유럽 고전 문학이라도 읽어. 프랑스 영화나 독일 음악을 들어보라고. 엄마는 정말 꽉 막혔어. 알리샤가 소리쳤죠. 한국 문화도 충분히 깊이가 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런 게 바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딸의 방문을 쾅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밀크바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리나 어머니와 에드바르드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어.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다 외국 음식 때문이야. 젊은 애들이 이상한 것만 찾아다녀.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은 안 찾고 말이야. 김치니 뭐니 하는 것들이 어디 우리 입맛에 맞겠어? 아버지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단골 손님이 아시안 푸드 바로 갔다더라. 평생 우리 집만 다니던 사람이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한국 문화 열풍이라는 게 결국 우리 것을 잃게 만드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요. 우리 가족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런 건 금방 사그라들 거예요. 제가 말하니까 부모님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마르타가 방송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 만들어줄 거야.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그날 밤 취재 노트를 펼치고 기획안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 열풍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요. 어떻게 하면 이 유행이 얼마나 공허한지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 외국 문화에 빠져드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다뤄보자고 생각했죠. 전통 문화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다룰 계획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말이에요. 딸이 책상 위에 놓고 간 한글 쪽지가 보였어요. 삐뚤빼뚤하게 쓴 감사합니다라는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비웃었어요. 정말 유치하네. 그 쪽지를 노트 귀퉁이에 끼워두고 기획안을 계속 썼어요. 한국 문화가 폴란드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목조목 정리했죠. 정체성 혼란, 소비 문화 확산, 전통 문화 경시.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다큐멘터리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인터뷰 대상자들도 염두에 두고 있었죠. 한국 문화에 실망한 젊은이들, 매출 타격을 받은 전통 업체 사장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쪽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편견들이 산산조각 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 열풍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 폭로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 한국 열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파악해야겠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폴란드에서 한국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바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때부터였죠. 이상하네. 무기와 문화가 무슨 상관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위해서라면 모든 각도를 살펴봐야 했죠. 그래서 포병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야체 코발스키 장교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폴란드 공영방송에서 나온 마르타입니다. 아, 방송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야책 장교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질문을 시작하자 표정이 묘해졌죠. 한국 무기 도입 이후 변화가 있었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야책 장교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부대가 한국 무기로 시끄러워졌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조카들이 한국 드라마 얘기뿐이더라고요. 그게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대 젊은 장병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야책 장교는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K2 전차 얘기하다가 갑자기 K-팝 얘기로 넘어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긴 거죠. 맞아요. 무기가 좋으니까 다른 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어요. 무기 때문에 드라마를 본다니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제 딸도 한국 드라마를 봐요. 야책 장교가 덧붙였어요. 처음엔 말렸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가족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랑 비슷한 면도 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구나 싶었죠. 군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니요. 국방과 문화는 완전히 별개 아닌가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렇긴 한데 뭐랄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야책 장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싶어서요. 저는 내심 비웃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현혹되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부대를 나와서 바로 통계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말로 한국 관련 검색량이 급증한 시기가 있었어요. K2, K9 도입 발표 이후부터였죠. 코리아, K-팝, 한국 드라마 검색량이 동시에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피상적인 관심인지 증명하려고 했거든요. 봐, 무기 때문에 시작된 관심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얼마나 가벼운 관심인지 알 수 있지.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검색량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줄어든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유행이라면 금방 시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마케팅 때문일 거야. 한국 문화산업의 마케팅이 워낙 치밀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알리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한국에 언제부터 관심 갖기 시작했어? 작년 여름쯤부터. 알리샤가 생각하며 말했어요. 친구가 드라마 하나 보라고 해서 봤는데 재미있더라고. K2 전차 도입 뉴스 본 적 있어? 그게 뭔데? 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역시 젊은 애들은 무기나 정치 같은 건 관심 없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계산해보니 시기가 비슷했어요. K2 전차 도입 발표와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시기가요. 우연일 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요. 다음 날 몇 군데 더 취재해봤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는지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시기였어요. K2, K9 도입 발표 이후였죠. 하지만 무기 때문은 아니에요. 한 대학생이 말했어요. 그냥 우연히 그때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이 모든 게 조작된 유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무기 수출과 함께 문화도 함께 수출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역시 마케팅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지.
하지만 야책 장교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무기 때문에 시작된 관심이 진짜 문화적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런 건 진짜 관심이 아니야.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관련 검색량이, 한국 문화 소비가요. 저는 다음 취재지를 정했어요. 이번엔 직접 한국 드라마를 분석해보기로 했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보는지, 얼마나 조잡한지 확인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유행의 허상을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분석해볼 차례였어요. 편집실에 들어가서 몇 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가장 인기 있다는 작품들이었죠. 자, 이제 이것들의 허상을 파헤쳐보자. 저는 의기양양하게 혼잣말을 했어요. 편집 프로그램을 켜고 장면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예상대로였어요. 과장된 표정, 뻔한 스토리, 상업적인 연출. 역시 이런 수준이구나.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표정과 대사, 그리고 배경음악의 박자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다시 돌려서 봤어요.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는데 음악이 딱 맞는 타이밍에 들어오더라고요. 우연일 거야. 저는 다른 장면도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계속 똑같았어요. 표정, 대사, 음악이 정교하게 계산된 것 같았어요. 저는 유럽 드라마와 비교해봤습니다. 프랑스 드라마, 독일 드라마를 가져와서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오히려 더 정교했거든요. 이상해, 뭔가 다른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편집실 문이 열리더니 후배 PD가 들어왔어요. 선배, 뭐 하세요? 한국 드라마 분석하고 있어. 아, 그거요? 저도 요즘 보고 있어요. 후배가 관심 있다는 듯 다가왔어요. 왜 보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후배가 웃었어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보다 보니까 빠져들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표현이 직접적이에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후배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유럽 드라마는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드라마는 직설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좋다는 거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후배가 설명해줬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감정에 몰입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장면을 분석해봤어요. 정말로 감정 전달이 직접적이었어요. 주인공이 슬프면 확실히 슬퍼하고 기쁘면 확실히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런 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제가 반박했어요. 예술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면도 있겠지만 대중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그때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폴란드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죠. 이것도 마케팅 전략일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장면들을 계속 보다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기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특히 가족 간의 대화 장면들이 그랬어요. 엄마, 나 이제 독립할래. 드라마 속 딸이 엄마에게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왜, 집에 있으면 안 돼? 엄마가 당황하며 대답했죠. 저는 순간 우리 집 상황이 떠올랐어요. 알리샤와 제가 나누는 대화와 비슷했거든요. 우연의 일치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계속 비슷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세대 갈등, 가족 간의 소통 문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모두 폴란드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비슷하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시청자 인터뷰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 폴란드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처음엔 자막 때문에 힘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사랑해요부터 따라 말하게 되더라고요. 한 중년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 이야기가 우리랑 비슷해서 공감이 돼요. 다른 시청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감정 표현이 솔직해서 좋아요. 우리는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확실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과잉 표현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세뇌 아닌가?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청자들의 표정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말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안제이 본부장이 편집실로 찾아왔어요. 마르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아직 분석 중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좋아. 그런데 기억해둬. 우리는 유행의 그늘을 찾는 거야. 안제이가 강조했어요. 중독성이나 몰입 과다 같은 부분을 부각시켜.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로 그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알리샤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슬쩍 옆에 앉아서 함께 봤습니다. 이거 뭐야? 사랑의 불시착이야. 재미있어. 알리샤가 대답했어요. 저는 조용히 화면을 봤어요. 편집실에서 분석했던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서 보니까 느낌이 달랐어요. 분석할 때는 차갑게 봤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감정이 이입되더라고요. 엄마도 재미있지? 알리샤가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뭔가 제 확신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이건 아니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저는 혼잣말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들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의 진심 어린 반응도요. 다음 취재는 K-팝 스튜디오였어요. 바르샤바 시내에 있는 작은 연습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요.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진지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나온 마르타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어요. 아, 아가예요. 여기 리더 맡고 있어요. 아가는 생각보다 차분한 아이였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밝은 표정이었죠. K-팝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배우러 오세요. 아가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도 다양해요. 10대부터 30대까지. 연습실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어요.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왜 K-팝을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가가 생각해봤어요. 여러 장르가 섞여서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 장르요? 팝, 힙합, 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가가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오히려 중구난방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본기는 똑같거든요. 아가가 직접 보여줬어요. 몇 가지 동작을 했는데 정말로 기본 동작들이 반복되더라고요. 팔의 움직임, 다리의 스텝, 몸의 리듬감. 이 동작들을 익히면 어떤 K-팝이든 따라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아가가 다른 곡을 틀었어요. 아까와 완전히 다른 노래였는데 기본 동작들이 응용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제가 감탄하니까 다른 연습생들이 웃었어요. 처음엔 저희도 어려워했는데 기본기만 익히면 정말 쉬워져요. 한 연습생이 말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가가 갑자기 제게 물어봤어요. 저요? 아니에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기본 동작만 해보세요. 아가가 웃으며 권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해보세요 하며 응원했죠.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정말 간단한 것만이요. 아가가 천천히 동작을 알려줬어요. 먼저 팔을 이렇게 올리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팔을 이렇게, 다리를 저렇게. 좋아요. 이제 리듬에 맞춰서 해보세요.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따라했어요. 처음엔 박자도 안 맞고 어색했는데 몇 번 반복하니까 대충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잘하시네요. 아가가 박수를 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박수를 쳤죠.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거든요. 정말 쉽네요. 제가 말하니까 아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되고요. 다른 연습생이 덧붙였어요. K-팝 배우면서 다이어트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 명쾌한 면이 있었어요. 유럽 댄스는 기술적이고 복잡한데 K-팝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세요? 제가 더 물어봤어요.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어요. 아가가 대답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K-팝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음악도 신나고 같이 춤추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연습실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밝게 인사했어요. 저도 오늘부터 배우러 왔어요. 나이가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처음이세요? 아가가 물어보니까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하도 권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어머니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K-팝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안제이 본부장이었죠. 마르타, 어디야? K-팝 스튜디오에서 취재 중입니다. 좋아. 그런데 톤을 좀 바꿔봐. 안제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중독성이나 몰입 과다 쪽으로 가야겠어. 시청자들이 너무 깊이 빠져드는 문제점을 부각시켜. 안제이가 강하게 말했어요. 특히 젊은 층의 과도한 몰입을 다뤄봐.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건전한 취미 활동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르타, 내가 현혹되고 있는 거야. 안제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들의 마케팅 전략에 속고 있다고. 저는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방금 전까지 즐겁게 춤을 췄던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보니 아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문제로 봐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정말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아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악 듣고 춤추는 게 좋아서요. 다른 연습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친구들도 사귀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야 하는 걸까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아가가 밝게 말했어요. 저희는 그냥 춤추는 게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과연 이런 순수한 관심을 부정적으로 그려야 하는 걸까요? 상사의 요구와 제가 본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제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진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감정이나 개인적 체험이 아닌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식당이었어요. 바르샤바 시내에 있는 작은 한국 음식점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거의 만석이더라고요. 계산대에서 김지우 사장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인터뷰 약속하신 분이시죠? 김지우 사장은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에 피로가 보였어요.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지우 사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물건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물건이 부족하다고요? 이상한 말이었어요. 장사가 잘 된다면 좋은 일 아닌가요? 봐보세요. 김지우 사장이 냉장 진열대를 가리켰어요. 정말로 텅 비어 있었어요. 라벨만 붙어 있고 상품은 없었죠. 김치, 떡, 순두부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거죠? 주물량이 급격히 늘었거든요. 김지우 사장이 설명해 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만 왔는데 요즘은 폴란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로 그랬어요. 둘러보니 폴란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젊은 사람들부터 중년층까지 다양했어요. 어떤 음식을 주로 찾으세요?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이런 것들이요. 김지우 사장이 대답했어요. 처음엔 맵다고 하더니 이제는 더 맵게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때 한 폴란드 여성 손님이 주문하더라고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매운 걸로요.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명을 발음하더라고요. 정말 인기가 많네요. 제가 말하니까 김지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식재료를 수입하는데 주물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진열대의 빈 공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일시적인 유행일까요? 유행이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건이 부족할 리 없을 텐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요?
한 8개월 전부터인 것 같아요. 김지우 사장이 생각해보며 말했어요. 드라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이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한 번만 먹어보는 건가요? 아니에요. 단골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김지우 사장이 웃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다가 맛있다고 계속 오시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른 가게들도 둘러봤어요. 한국 식품을 파는 가게마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재고 부족, 주문 폭주, 어떤 가게는 아예 품절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정말 멀리서도 오시나요? 한 가게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바르샤바 외곽에서도 오시고 다른 도시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까지 해서 한국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군요. 맞아요. 처음엔 저도 의외였어요. 이거 정말 유행이 맞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숫자로 보면 분명 구조적 변화 같았거든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국립민속박물관이었어요. 보이텍 관장과 이소영 학예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 관련 컬렉션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소영 학예사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십 점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점이 넘어요. 그렇게 급격히 늘었나요? 숫자로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3배 이상 늘어난 거였거든요. 기증품이 많이 늘었거든요. 보이텍 관장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직접 기증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떤 것들을 기증하시나요? 한복, 전통 악기, 도자기, 다양해요. 이소영 학예사가 보여준 목록을 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한복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었고 전통 악기도 가야금, 장구 등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시는 거죠? 직접 한국에 가서 구입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해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보이텍 관장이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진지하네요. 제가 중얼거리니까 보이텍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진짜 문화적 관심인 것 같아요.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구입하신 다음에 박물관에 기증하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대화해보면 한국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계세요. 이소영 학예사가 덧붙였어요. 단순히 드라마나 케이팝만 아는 게 아니라 역사나 전통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일시적인 유행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박물관까지 와서 기증할 정도라면 꽤 진지한 관심 아닌가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니요. 마지막으로 서점에 들렀어요. 베스트셀러 코너를 보니 한국 작가들의 책이 여러 권 있었어요. 특히 한강 작가의 책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 책들 언제부터 인기 있었나요? 서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 6개월 전부터인 것 같아요. 매출이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한국 문학 분야는 전년 대비 5배 정도 늘었어요. 5배라니 엄청난 증가였어요. 어떤 분들이 주로 사시나요? 젊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 독자들이요. 하지만 남성분들도 사시고 중년층도 관심 보이세요. 그때 한 여성 고객이 한강 작가의 책을 집더라고요. 실례하지만 왜 이 책을 고르셨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여성이 웃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한국 작가인데 글이 정말 좋다고. 한국 작가라는 점이 중요했나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봤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감정 표현이 섬세해요. 우리랑 다른 면도 있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다른 한국 작가 책도 읽어보실 생각이세요? 이미 몇 권 더 주문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어요. 한식당의 빈 진열대, 박물관에 늘어난 컬렉션, 서점의 베스트셀러. 이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요. 저는 서사를 바꿔야 하나 고민했어요. 유행에서 축적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상사가 원하는 건 유행의 그늘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안제이 본부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침부터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마르타, 진행 상황이 어때? 아직 취재 중입니다. 제가 대답하니까 안제이가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자료들을 펼쳤어요. 유행의 그늘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좀 복잡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난 며칠간의 취재가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거든요.
어떻게 복잡해? 안재희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생각보다 진지한 관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설명했어요. 빈 진열대, 늘어난 박물관 컬렉션, 베스트셀러가 된 한국 문학, K-팝 스튜디오에서 본 건전한 취미 활동들까지요. 안재희는 점점 인상을 찌푸렸어요. 마르타, 우리가 뭘 하려는 건지 잊었나? 아니요. 하지만은 없어. 우리는 유행의 그늘을 찾는 거야. 안재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중독성, 몰입과다, 전통 문화 파괴. 이런 각도로 접근해야 해. 그런데 현장 데이터는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 같은데요. 안재희가 책상을 툭 쳤어요. 마르타, 내가 현혹된 거야. 마케팅에 속고 있는 거라고. 그들의 전략이 바로 그거야. 진지해 보이게 만드는 건 말이야. 안재희는 자료를 뒤적이며 계속 말했어요. 박물관 기증? 그것도 다 계획된 거야. 서점 베스트셀러? 마케팅 부서에서 밀어준 결과지. 한식당 매출 증가? 일시적인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속고 있는 걸까요? 다시 생각해봐. 우리의 초기 기획 의도를 말이야. 안재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공영방송의 역할이 뭔지 생각해봐. 유행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야. 다음 주까지 유행의 그늘 프레임으로 정리해와. 안재희가 나간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상사의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본 현장이 맞는 건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8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무거웠어요. 저녁 식사 때도 말이 없었죠. 그때 알리샤가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김치 피에로기 만들어 보면 어때요? 김치 피에로기?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식 김치랑 우리 피에로기를 합쳐서요. 알리샤가 신나게 설명했어요. 요즘 퓨전 요리 인기 많다던데. 친구 엄마가 김치 만드는 법 알려줬어요.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통 음식에 이상한 걸 섞으면 어떡해. 그럼 우리 피에로기가 아니지. 어머니도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한번 실험해볼 만하지 않아요? 알리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손님이 많이 줄었으니까. 한번 해볼까, 여보, 정말?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루만 한정으로 해보자. 어머니가 결정하셨어요. 안 팔리면 다시 원래대로 하고, 팔리면 계속 해보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어요. 단, 정말 하루만이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구나. 안재희 본부장은 전통 문화 파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건 오히려 적응과 진화 아닌가 싶었어요. 마르타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가 제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상사는 유행의 그늘을 찾으라고 했고, 가족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제 입장은 뭘까요? 해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어차피 하루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패해도 경험이 될 거고요.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어요. 가족의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맥스를 우리 가족의 실험으로 잡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실패하면 역시 일시적인 유행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테고, 성공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재희 본부장의 요구를 거부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실험이 답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실과 이론, 현장과 사무실 사이의 간극을 메워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요. 다음 날부터 부모님과 알리샤는 김치 피에로기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셨고, 아버지는 피에로기 반죽을 연구하셨어요. 알리샤는 인터넷에서 퓨전 요리 레시피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과연 이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제 다큐멘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김치 피에로기 하루 한정 판매일이었죠. 아침 일찍 밀크바에 가니 부모님이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김치를 볶고 계셨고, 아버지는 피에로기 반죽을 밀고 계셨죠. 정말 할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망설이셨어요. 이미 준비 다 했잖아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알리샤가 어제 한글로 메뉴판도 만들어 왔는데 정말로 알리샤가 손으로 쓴 한글 메뉴가 있었어요. 김치 피에로기라고 삐뚤빼뚤하게 써 있었죠. 그 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글씨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비웃었던 그 한글 쪽지를 메뉴판에 붙여놓은 거였어요. 이걸 정말 붙여놔도 되나? 아버지가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괜찮아요. 귀엽잖아요. 어머니가 계산대 옆에 붙이셨어요. 오전 11시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평소와 똑같았어요. 단골 손님 몇 분이 오셔서 일반 메뉴를 주문하셨죠. 김치 피에로기는 안 시켜보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권하셨어요. 그게 뭔데? 단골 손님이 물어보셨어요. 한국식 김치랑 우리 피에로기를 합친 거예요. 한번 해볼까?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김치 피에로기가 나갔어요. 어때요? 어머니가 불안하게 물어보셨어요. 맛있네요.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그 손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매콤한 게 피에로기랑 잘 맞아요. 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거든요. 12시가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김치 피에로기 소식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알리샤가 미리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정말 한국 김치로 만든 거예요? 젊은 여성 손님이 물어봤어요. 네, 직접 담근 김치예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사람, K-팝을 좋아한다는 사람, 그냥 새로운 걸 먹어보고 싶다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오후 2시쯤 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평소에는 이런 줄이 생긴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김치 떨어져 가요. 알리샤가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급하게 김치를 더 볶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한국 사람 같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그 할머니가 한국말로 인사하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알리샤가 서툰 한국말로 대답했어요. 김치 피에로기 드실 거예요? 네,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치 피에로기가 나오자 할머니가 한 입 드셨어요. 그러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김치 맛이 진짜 김치 맛이에요. 할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딸이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부끄럽게 대답하셨어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칭찬하셨어요. 고마워요, 딸.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는 계산하실 때 계산대의 한글 쪽지를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누가 썼어요? 제 손녀가 썼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예쁘게 썼네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나가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내레이션 문장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타자를 소비한 게 아니라 하루를 함께 살았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답이었어요. 유행이냐 진짜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저녁까지 손님이 계속 왔어요. 준비한 김치 피에로기가 모두 떨어졌어요. 내일도 할 거예요? 마지막 손님이 물어봤어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문을 닫은 후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어땠어? 제가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진짜 맛있어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뿌듯했어요.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낸 기분이었어요. 알리샤는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내일도 해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바라본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유행이냐 진짜냐, 좋으냐 나쁘냐로 나누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였어요. 할머니의 고마워요, 딸이라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도요. 이게 바로 문화가 만나는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적대적이지 않고, 경쟁적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섞이면서요. 드디어 방송 날이 왔어요. 편집을 마치고 최종본을 완성했어요. 구성은 이랬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서 시작된 관심, 드라마의 정교한 감정선 분석, K-팝의 혼합 장르 교육 현장, 상권과 박물관과 문학의 데이터 변화,
그리고 우리 가족의 김치 피해로기 실험까지. 안제이 본부장은 초반에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유행의 그늘을 다룬 내용이야? 현장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답했어요.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안제이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야책 장교의 입구는 무기, 마음은 드라마하는 인터뷰가 나올 때였어요. 이 부분은 좋네. 안제이가 인정했어요. 객관적이고 균형 잡혔어. K-팝 스튜디오에서 제가 직접 춤을 추는 장면도 나왔어요. 이건 좀 어색하지 않나? 현장의 생생함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박물관 컬렉션 데이터와 서점 베스트셀러 현황이 나올 때는 안제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 마지막 우리 가족의 김치 피해로기 실험 부분에서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한국 할머니의 고마워요. 딸이라는 말과 어머니의 눈물이 나올 때였죠. 이건 예상 못한 결말이네. 안제이가 중얼거렸어요. 유행의 그늘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른 걸 발견한 것 같아. 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취재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방송이 시작됐어요. 제목은 입구는 강철, 마음은 이야기였어요. 야책 장교의 말에서 따온 거였죠. 첫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어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마지막 가족 이야기에서 울었어요. 한국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너무 한국 문화를 찬양하는 것 아닌가? 비판적 시각이 부족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의 반응이 좋았어요. 김치 피해로기 장면과 할머니의 고마워요. 딸이라는 말이요. 이런 만남이 진짜 문화 교류 아닌가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모습이 좋아요. 우리도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방송이 끝난 후 안제이가 저를 불렀어요. 마르타, 수고했어. 어떠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처음 의도와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어. 안제이가 인정했어요. 시청자 반응도 나쁘지 않고 다음 회는 관계 맺기를 더 깊이 다뤄보자. 안제이가 제안했어요. 유행의 그늘보다는 문화 간 소통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안도했어요. 제 시각이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알리샤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이번에는 자막 없이 봤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감정은 전달됐어요. 엄마, 이제 한국 문화 어떻게 생각해? 알리샤가 물어봤어요. 글쎄, 복잡해.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알리샤가 웃었어요. 엄마도 이제 알겠네요. 제 노트를 보니 한글 감사합니다가 또박또박해져 있었어요. 알리샤가 몰래 연습해서 다시 써놓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했는데 이제는 제법 예뻤어요. 언제 이렇게 연습했어? 한국어 학원에서 배웠어요. 알리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도 같이 배워봐요. 저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봤어요. 꼭 한국어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딸과 함께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방송 후 일주일 동안 반응이 계속 왔어요. 다른 방송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청자들로부터 감사 메일도 많이 받았어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감사해요. 우리도 김치 피해로기 만들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부모님의 밀크 바도 변화가 있었어요. 김치 피해로기가 정식 메뉴가 됐어요. 처음에는 하루만 하려고 했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서 계속하게 된 거였어요. 이제 우리도 변화하는 거네.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쁘지 않아. 그렇게 제 취재는 끝났어요. 하지만 사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한국 문화와 폴란드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 시작이었죠. 입구는 강철이었지만 마음은 이야기였어요. 무기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서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김치 피해로기처럼요. 우리 것도 아니고 그들 것도 아닌, 하지만 우리 모두의 것이 된 새로운 무언가로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